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끝난 미국 대선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 연임을 시키는 그런 결과로 끝이 났죠. 흑인 대통령이 2번 연속해서 했다는 뭐 그런 정치 사회학적 의미보다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여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안 좋은 글로벌 경기 상황 속에서 그 미국인들이 택한 어떤 그 경제적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한번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롬니의 공화당이 만약에 집권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줄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지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새 집권 세력이 또 출발을 하고요. 또 유럽 사태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갈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한번 그 미국 대선 결과를 한번 정치 경제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고요. 또 글로벌 경제에 줄 영향은 뭔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 그리고 또 이런 걸 맞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제 오른쪽부터 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곽 교수님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이시기도 하시죠. 맞은편에 한신대학교에서 최형희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인 국제팀장님. 자, 고맙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유례없는 초박빙의 승부로 예상됐던 2012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압승으로 미국은 제2의 오바마 시대를 맞이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데다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 때문에 2기 오바마 정부의 행보에 따른 국내 정치와 경제적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과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여전한 재정 절벽 우려와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른 금융과 외환 시장의 불안,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통상 마찰 심화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정책 또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내달 치러질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상 첫 미국 흑인 대통령의 연임, 집권 2기 오바마 정부, 오바마 재선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끝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딘 경제 회복에 발목 잡힌 미국 경제. 과연 2기 오바마 정부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집중 진단해본다. 자, 날씨가 아주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죠. 자, 이번에 미국 대선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선이 참 특이한 게 우리 대선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중국도 이렇게 10년 만에 세대 교체 이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한번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고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최영희 교수님한테 좀 의견을 여쭐까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여튼 흑인 대통령으로서 연임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에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었죠. 그때하고 조금 아무래도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전체적으로 한번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거는 마지막 10월 달에 미국 그 경제 실업률 지표가 7.9%, 그러니까 8%라는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 이하로 내려가면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7.9% 정도 잡히고 그게 아마도 2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밀어닥친 그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에서 오바마가 아주 그 전국적인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았죠. 예,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 대선을 보면서 흥미있게 본 점은 2년 전에 그 미국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선에서 패배했느냐. 또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보통 이 대통령이 재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돌이켜보면은 클린턴이 이제 부시를 이겼을 때 이때도 보면은 그 클린턴이 당시에 그 멍청아 중요한 건 경제야. 예, 이 슬로건을 내세웠고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능력이 이 출중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뛰어나고 당시에 또 그 걸프전 승리 이후에 아주
그 많은 인기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이유는 경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오바마가 그 지난 4년간 생각보다 경제를 많이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임에 성공했냐 하면 저는 공화당의 그 이번 대선에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그 티파티와 같은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대선 전략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롬니 같은 나름대로 중도적인 이 후보의 발이 묶였고 그리고 실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당면한 그 실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실물적인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공화당이 되면은 그 뭐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네. 가령 뭐 의료 보장법 같은 거 그리고 뭐 실업 급여를 연장한 뭐 99개월 연장 조항 등 네.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증세 같은 좀 이런 사회 정의에 입각한 이런 정책이 역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반영했고 네. 이게 아마 히스패닉이나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여성은 거의 65%가 오바마를 지지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오바마가 이제 앞으로 4년간 그 중대한 그 과거의 루즈벨트와 같은 새로운 뉴딜 정책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느냐. 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오바마가 4년 동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에 성공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반대편 공화당 쪽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실수가 좀 있었지 않느냐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곽 교수님도 어쨌든 이번에 오바마가 된 게 지난번에 2008년도 당시에는 금융위기 직후에 어쨌든 국민들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분명히 48%라는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2008년도 그러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난 오바마 정부 4년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최 교수님은 뭐 실패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2008년 오바마가 집권하자마자 생긴 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그랬죠. 인한 예.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네, 하는 부동산 채권 그것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시작된 그것이 결국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해결하면서 바로 2010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또 한번에 그랬었죠. 터졌죠. 예, 예. 보통은 미국이 경기 후퇴가 있을 때는 유럽이 받쳐주고 유럽이 후퇴가 있을 때는 미국이 받쳐주고 하러 이렇게 교대를 하는 형태였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유럽이 같이 터지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2008년 오바마 집권 이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를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오바마가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과 복지 확대를 통한 중산층 재건 문제라든지 또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겠다 하는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가 이번에 오바마 승리의 기본 원인이 아니었었나. 자, 우리 최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시죠? 어쨌든 그러나 오바마가 어떻게 지난 4년을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해보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결국 오바마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기조라는 건 아무래도 진보적이죠. 큰 정부를 지향을 했고 또 부자 증세하고 복지 지출 확대. 우리 허 박사님 어떻게 두 분이 좀 다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한쪽 손을 든다 그러면 이제 박 교수님 네, 의견에 좀 비슷한데요.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정부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들어가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자 감세했던 부분들은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랬죠. 정책의 톤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감세 조치를 이제 환원하면서 그러니까 부유층에 대한 증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적으로 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 쪽에 아직도 힘을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하고 맞아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강론별 뭐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끌어갈 거지만은 급한 대로 허 박사님한테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지금 어쨌든 제일 우리한테 궁금한 게 과연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 오바마가 됨으로써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롬니가 됐다고 해서 뭐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뭔가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그 미국의 그 FRB의 통화 확대 정책을 유지시킬 것이고 어떤 정도 통화 정책 측면에서나 재정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금융위기 이후에 해왔던 확장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2010년도에 금융개혁법 추진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도 조금 월가의 어떤 반대론자들의 압력 때문에 흐지부지던데 그런 것의 재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팀 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롬니 쪽에 지원을 했던 이제 금융권에서는 네. 좀 실망스러운 이제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이제 금융개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네,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보겠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당장 조금 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확실히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됐을 때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자, 곽 교수님, 그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한테 당장 급한 게 우리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는 이제 통상 문제인데요. 공화당보다는 그래도 오바마 정부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편이라는 해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통상 정책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그런 되는 부분들은 뭐 공화당보다 좀 덜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한테 그게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2기를 과연 국제통상 압력을 공화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강화되는 기조로 갈지 우리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선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 내 기업들이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각 도시에 가서 할 때마다. 또 통상정책 주도권을 미국에서는 의회가 지고 있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또 이런 경기 침체 계속되는 데 따른 보호무역주의 압력, 이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란 말이죠. 네. 이 중국에서 오바마가 이번에 선거 과정 중에서 나는 집권을 하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은 해소하겠다. 네. 라고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역 불균형 해소 방법이 위안화 절상 요구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조치겠죠. 문제는 이런 미중 간의 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한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봐가면서 FTA를 마침 한미 FTA가 체결이 됐어요. 이번 정부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토대로 중국과 같이 어나더 중국에 대한 조치처럼 네. 아시아 국가라고 같이 경쟁국으로 그러게요. 하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될 거 아닐까. 이따 우리 한번 이렇게 FTA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최 교수님한테 좀 여쭐까요? 이제 자 이번 선거가 아무튼 우리한테 그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끄는 것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이제 시진핑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다는 말이죠. 10년 만에 이제 소위 후진타오 체제가 물러가고.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그 아시아 복귀를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정책 강화를 이렇게 천명을 했고, 또 시진핑 차기 우리 중국의 국가 주석이 이제 되겠지만은 주석은 소위 해양 강국, 해양 굴기라는 말을 쓰죠. 해양 굴기라는 말 좀 낯선 용어입니다만 이렇게 뭐 떨쳐 일어선다라는 그런 하여튼 해양 어떤 그 세력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강화를 이렇게 전면에 내걸고 이렇게 중화 패권주의를 하고 나섰는데 자, 이제 G2의 패권 경쟁이 사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뭐 분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앞바다에서조차도 이게 어떤 뭐 최근에 언론을 보면 이제 핵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새로운 긴장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지금 이런 참 험악한 구도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 소위 오바마 대 시진핑 이 역학 구도 어떻게 볼까요? 예, 뭐 요 답하기 전에 아까 제가 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그러는데 네. 그 제가 오바마의 경제정책 실패를 얘기한 거는 네. 좀 더 사회자도 인정하다시피 금융개혁법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더 강화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기대보다. 예, 그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재선에 실패할 뻔했는데 그 소수 보호층이나 이런 또 좀 노동계급이나 노동계급 하층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좀 더 강력한 진보적인 정책을 하라는 주문이었지. 제가 그러니까 실패의 진단이 어딨냐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제적인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은 미국이 일단은 군사적인 정책을 칠 수 있는 옵션이 현재로서는 없고 중국조차도 중국은 자기네 해안선 300km를 해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과거에보다는 좀 더 나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적절하게 경쟁적 협력 관계, 그러니까 G2에 의한 경쟁적 협력 관계지 어느 나라가 패권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오바마 시진핑 관계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 최근에 참 언론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결 구도를 참 드라마틱하게 써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어떤 경쟁적인 것보다는 이제 서로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것도 좋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우리 입장을 한번 조금 한번 보는 것이 아무래도 급할 것 같죠. 오바마 4년 동안에 이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연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당장 정치 외교학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겠는데 조금 하면 분야를 나눠서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최 교수님 그냥 받아서 좀 해주시죠. 한미 관계, 대북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번에 오바마 연임이 주는 어떤 뭐 혹시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이게 이 토론이 오바마가 연임돼서 마련돼서 그렇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오바마의 정책은 없고 이전의 정책이 연속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오바마가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인 영향보다 이번에 새롭게 12월 달에 한국 대선의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그것도 재밌는 예, 얘기네요. 오바마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차기 정권이 왜 그러냐면 차기 정권의 모토가 제가 보기엔 현재 뭐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되든 간에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는 ABM입니다. ABM 뭐냐면 Anything but MB.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ABC라는 Anything but 클린턴이 한 곳 빼고는 부시 정책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아시아의 미국과의 외교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그런 정책적인 기조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여태까지 이전 4년 동안 미국이 2008년도에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나쁘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이래서 뭐 G2N 같은데 이제 한국의 역할들을 주문하고 했을 때는 이명박 정권에게 상당 정도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을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거죠. 이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부시가 북한에게 했던 악의적 무시에 반대되는 선의의 무시입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악이건 선의건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오바마 거의 말기 한 3, 4년간 육자회담이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럼 육자회담이 안 열린 건 누구 입장을 반영한 거냐? 한국이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거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후에 그 4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재선되면은 연임에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고 레이건도 그랬고 굉장히 자기의 그런 공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바마가 지난 4년간 지속되었던 대북 정책에서 전략적 인내의 정책이 좀 더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북한에 대한 대북 관여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호응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그 주한미군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 달에 그 전작권 전환 내지 이전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올 1월에 그 신국방 지침 보고서에서도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따라서 10년간 국방비를 거의 뭐 4,500억 달러를 줄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혹은
정책적인 옵션을 채택하느냐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아주 재밌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 미국의 어떤 정책적 변화보다는 우리 쪽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어떤 그 방점을 더 주셨는데 기왕에 최 교수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대선 후보들 보면은 사실은 난 잘 모르겠어요. 대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각 개별적으로 누가 당선되면은 좀 어떤 변화가 있고 그거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그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네. 안보 정책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M, 예? 그러니까 너무 이명박 정권 때의 그 가령 대북 정책의 기조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용어거든요. 네, 네. 근데 비핵 개방 3천에 북한이 싫어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가령 비핵 개방 3천이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고 그러면은 1인당 GMP, GDP 3,000달러로 경제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네. 아마도 그 핵 문제를 선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들, 동시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현재로서는 뭐 비록 그 립서비스 타운일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니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예. 그 세 분 후보가 네, 네. 예, 사실은 중대한 저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다고 보이지고 음. 좀 더 이 문제는 이게 쟁점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한 입장에서는 야권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예, 상대적으로. 네, 재밌는. 예. 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 아무래도 중심으로 가는 토론이지만 그래도 이 점은 시청자들도 궁금해서 제가 따로 좀 여쭤본 예, 거고요. 예. 자, 우리 한번 그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연임의 이제 정치 외교학적 문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허 박사님은 한번 금융 분야를 조금 중심으로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곽 교수님은 아무래도 통상 쪽, 그렇죠. 아까 뭐 일반론으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우리한테 어떤 주는 효과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허 교수님부터 좀, 허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당장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전체적인 금융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아직 좀 이제 네. 금융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한 가지 내년도의 전망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선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을 2015년까지 이제 연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미 이제 올해 2012년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겠죠. 우선 미국의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고 그런다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의 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상품 시장에서의 그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그 비용 상승 문제, 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수지가 그동안 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계속 월간 무역 수지가 이제 거의 뭐 역사적인 레벨까지 항상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이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통상 마찰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따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내년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절벽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이냐. 그러게요. 네. 그런 문제이고 우리가 2011년도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할 때 그 당시와 이제 비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보시면은 행정부의 부채가 이제 5월 달에 리밋에 네. 다다라 있었고요. 그거를 9월 달에 이제 이자 지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네. 뭐 파산에 도달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밀리고 있다가 8월 달에 가서야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 재정 절벽 문제가 대부분 다 올해 말 12월 말로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채 한도 중에까지 생각을 하면 내년 3월까지도 이제 그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 끌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뭐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피치사는 이미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재정절벽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위험 회피도를 다시 한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미국의 이제 최상등급의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되려 위험한 자산을 팔고, 미국 국채를 다시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은 되려 더 강세로 가면서 미국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2011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방향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환율 상승이라든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그 무역에서의 어려움 그런 부분은 되려 더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이제 그 환율 정상 압력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좀 굉장히 장기적인 톤으로야 이제 미국이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통화 완화 기조, 지금의 양적 완화 기조를 이제 끝내고 엑시 플랜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것에 그 문제와 재정절벽 문제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환율이라든지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두루두루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당장 가장 큰 현안인 소위 재정절벽 문제하고요, 뭐 환율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까 질문 일단 곽 교수님한테 통상 문제, 우리한테 통상 정책 측면에서의 어떤 그 영향을 조금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2003년 이후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던 미국이 중국한테 교역 상대국 지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지금 미국하고의 교역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계속 늘어서 지금은 한미 통상 규모가 실제로 중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를 합친 교역 규모가 중국하고 이제 맞먹을 정도로 미국하고 유럽의 비중이 커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생각을 큰 구도로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상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번 우리 이제 현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체결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공고한 관계는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재집권하고 우리가 어차피 비준을 한 이상 나중에 대선 후보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뭐 취소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 스토리가 좀 달라질지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확실히 많이 제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제 계속 양적완하게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러는 양적 완화를 하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이 quantitative easing에 따라서 금융의 시장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금융시장의 충격 같은 것은 예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큰 변수 중에 하나다. 네. 특히 세계 경제 침체가 1, 2년 만에 해소될 수 있는 침체가 아닙니다. 지금 침체는. 네네. 적어도 이제 빨리 끝나야 한 5년 이렇게 잡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계속 경쟁 상대인 우리 기업에 대해서 고발, 소송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주어질 것이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통상 당국의 입장에서도 자기 기업이 제소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더 큰 측면이 아니냐. 불확실성 해소. 자, 거시경제 전반을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가장 지금 오늘의 사실 토론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곽
허인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재정절벽 문제인데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정절벽이라는 게 그 재정 투자 규모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생기는 어떤 경기 급냉 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워낙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이러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이 문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이미 오바마는 지금 공화당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뭐 피델리티 같은 데서는 재정 절벽에 이게 피해 나갈 확률을 뭐 70% 정도라고 보는 걸 봐서는 그렇게 위험이 높지 않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거 전망을 한번 이미 나왔던 얘기는 접고요. 전망하고 대응을 한번 어떻게 허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전망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재정 절벽이 만약에 지금 말되어지는 것처럼 한 5,600억 달러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추정을 했는데요. 5,600억 달러 재정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0.5%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내년도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에서 하여튼 급여세 뭐 연장하는 것, 급여세 인하 감사했던 거 연장하는 것, 그리고 실업 급여를 연장시켰던 것, 그것도 이제 연장이 된다. 뭐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가정을 집어넣어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굉장히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사의 세계 경제 모형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대로 미국 경제 전망을 세계 경제 전망을 해본 결과 올해는 저희가 이제 3.1% 성장률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 현실화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이제 3.0%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정 절벽이 현실화된다고 그런다면. 근데 뭐 협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보시면은 입장 차이가 다른 부분이요. 재정지출 감축 부분은 공화당은 더 세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비 감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복지 부분 감축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제 부시 감세안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했던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유층에 그 감세해줬던 부분을 다른 계층은 놔두고 부유층만 환원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 그 대립각이 거기서 세워지는 예, 거죠. 그 두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바마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하면서 복지 부분 예산을 확충을 했던 것을 줄이지 않으려면은 부자 증세 부분은 어느 정도 던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이제 두 부분에서 부자 증세 부분과 부자 감세를 계속 연장하는 부분하고 예산 지출에서 복지 부분 예산은 감축시키지 않도록 이제 공화당과 협의하면서 부채 한도를 다시 한번 증액을 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강론별로 이렇게 소위 스몰 딜도 있고 또 전체를 포괄하는 빅 딜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선택의 여지가 많이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최영익 교수님도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좀 타결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재정절벽이란 용어 사실 이게 이제 정치학적인 정치 과정에 상당 정도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정절벽이란 용어 자체를 되게 이 시청자들도 낯설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왜 재정절벽 이게 버냉키가 이제 쓴 용어인데 재정절벽이 뭐냐면 용어 그 자체를 보면 정부가 지출을 급격히 줄여서 재정이 축소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재정에 들어갈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이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방비 450억 달러 주는 거는 이미 픽스가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각각 줄이는 항목별로 줄이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동시에 부자 감세가 아니라 거의 부시가 미국 전체 그 소득자들의 감세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이 감세가 이제 1월 달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감세가 끝난다는 얘기는 증세가 되면서 이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감세가 된 걸 증세를 갖다가 재정 수요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요가
수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재정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효과만 나오니까 이게 급격한 절벽같이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년에 재정 절벽 예상액이 GDP 한 4%인 7천억 달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근데 제 판단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이미 예정되었던 국방비 감축 비용 이런 걸 예정해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용어 자체가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용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벤 버네키가 이 용어를 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 절벽이 되면은 미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본다면, 자, 신문에 안 난, 언론에 안 난 부분을 우리 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네.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봐야 될 게 이제 환율, 그렇죠? 예.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가 아무래도 지속이 되고 정책적으로 그게 정책 시행이 되면 우리한테 당장 올 것이 이제 환율 문제인데, 거시적으로 아무튼 우리 금융 외환 시장의 좀 파장 같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금리 기조 이제 2015년까지 이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호 재정 위기로 인해서 이제 22도 이제 OMT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놨고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인게이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되면 이제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이제 2차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OMT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 OMT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22도 이제 양적 완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는 우리나라 환율의 강세로, 그렇겠죠. 이제 환율의 하락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전체적인 거시 경제는, 세계의 거시 경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국제 상품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여왔던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위기 중에 실시했던 양적 완화들, 그리고 이제 유동성 확대, 저금리 기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물가 불안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 상황을 보시면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뭐 일부 이제 식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2%대에서 지금 안정화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선진국의 통화 완화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 성장세도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한다고 그런다면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제 공자님 말씀입니다만, 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 이제 감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저희가 계속 무역 수지를 흑자를 보고 무역 쪽에서 계속 경제 성장의 엔진을 갖고 유지하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무역 장벽이 없어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서 곽 교수님, 어쨌든 환율이 지금 이미 많이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벌써 이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급박한 소리를 내는 일부 기업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환율 하락의 가능성, 이게 계속된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기업들 아까 이제 우리 허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환율 계속 이렇게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런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하는 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환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이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통 1,100원 정도를 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100원 밑으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시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우리 뭐 공자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건 진리니까. 소위 말해서 비용해서 경쟁력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우선 적절한 시장에서의 외환 시장 개입은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해서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건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동아시아가 역내 무역 비중이 50%를 넘어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또 역내 무역
자체 내 무역 구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역내 무역 중에서도 서로 부품과 최종 제품 간의 막 이런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달러 거래를 대체할 역내 어떤 통화 무역 결제 시스템 이런 것 도입을 필요해서 달러의 어떤 영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거시경제적인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플라자 협의 1985년 플라자 협의 이후에 우리가 100엔대를 한번 버텨보자. 근데 80엔대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1100엔 원이라고 그러는 것을 저 분터 가격으로 정해놓지 말고 우리도 한번 1000원까지 한번 버텨보자.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 체질 자체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한미 사이에는 지금 FTA도 걸려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한미 통상 정책의 방향을 좀 간단하게 1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통상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입니다. 한미 FTA를 왜 우리는 체결하고 그때 이제 27개국 신청했는데 우리만 체결하고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통상이라는 것은 한국의 가치가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든 아니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어떤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그러는 아시아의 중심축 이동에서 한국 가치가 커졌든 어떤 형태로든 한미 통상관계는 정치적인 중요성을 한국이 갖게 될 때 이것이 통상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특혜 같은 것 또는 관계 성장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도 좀 소원해 주시죠. 예, 저는 제 입장을 보면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들 50%는 반대하고 50%는 지지하고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통상압력 같은 경우가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문제는 이 몇몇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재협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협상 같은 게 사실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투자자 정부 재소권 같은 경우는 미국 주정부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고 있긴 해요, 사실은. 예, 이건 주권 문제가 이제 상호 양국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TPA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소리티라는 그러니까 무역 促진 권한을 갖다가 지금 상원이 회수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시법이었는데 회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원이 직접 조항에 대한 수정에 들어갈 경우 상원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 상황에서 한미 FTA를 협상을 반대하긴 하지만 재협상 과정이 이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이 협상 문화를 고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항 고쳤지 않습니까? 비준되고 고쳤거든요. 예, 이런 전례를 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독수조항이 있다면은 우리도 과감히 이거에 대한 수정에 대한 제시들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미 FTA는 한미 FTA로 가더라도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이런 금융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게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오히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미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할 때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미국 경제 금융사정이 굉장히 최고점에 올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보고 와서 한미 FTA 체결에 동력을 얻었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 금융이라는 거는 그 작은 세력이 큰 세력에게 상당 정도 약탈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메가뱅크 추진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미국 경제 위기에 맞춰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한미 FTA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최 교수님 상당히 들어볼 만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겠는데요. 이제 1분씩만 좀 마무리를 짓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바마 집권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릴 질문입니다. 먼저 허 박사님께서 우리 정부가 좀 이런 방향은 오바마 집권 2기에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동안도 그랬습니다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 기조가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식으로 타격해 나갈 것인지 미리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최 교수님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좀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세 가지 측면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달러와 연동된 그 강력한 미군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양적으로 미국의 역할이나 힘, 지위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과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까 어느 교수님 적절히 지적해 주시듯이 중국이 제일의 경제 파트너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에 걸맞는 정치 외교적인 화해 협력, 이 분위기를 더 가속시켜 나갈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그 북한에 대한 그 핵 문제라든지 대북 평화, 안정 이런 데 있어 우리가 한국 그 차기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네.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최근에 도래하는 정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낙관합니다. 네. 자, 광노선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좀 제안해 주시죠. 예, 우선 오바마 재집권은 기회도 제공한다고 오히려 봅니다. 우선 자꾸 위기, 금융시장 위기, 그다음에 환율 인하에 따른 어떤 그 경제 위기,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선 오바마 정부가 미국은 재정 팽창 정책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재정 팽창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 투자 기회는 한국 기업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제 이런 확대 기회를 우선 활용을 하고 양적 완화 같은 이런 금융 측면에서의 어떤 돈 푸는 거 이런 문제는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원화 환율도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도 있을 거고 예상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회는 활용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달려오는 건 미리 대비하는 어떤 이런 양적 측면에서의 대비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또 차기 어떤 분이 집권을 하든 그분들의 경제정책 측면에서 돼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짧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약간의 견해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대외적으로 지금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적 판단 또 정치인들이 특히 그 판세를 잘 읽어야 된다는 데는 아마 세 분 모두 다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좀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우리 대선을 참 앞두고 있는 분들의 어떤 대외 정책 부분에서의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별다른 그렇게 그 눈에 띄는 대선 공약이 없다는 점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지도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리더십 이런 것이 아마 더 돋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